가장 중요한 게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그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택수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반대로 나는 지금 집도 없고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좀 내놔야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시장은 서로 이게 제로섬 게임이란 말도 있듯이 내가 미친 영향이 좀 상대방한테도 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돈 되는 절세법, 실거주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있는 지역에 과연 이런 물건들이 나올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영상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양이 좀 길지만 유용한 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보유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물건을 정리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깔끔하죠. 두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 또는 상속이 있는데, 상속은 내가 죽어서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살아생전에 증여를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미리미리 빨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증여할 건 증여하고 못난이에서 좀 갈아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유세로만 접근하시면 안 될 거예요. 매도, 임대주택 등록, 그리고 증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건을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거, 이제 중과 배제라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주택이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주택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최종 1주택 비과세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과 배제 주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외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일반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하나씩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같은 중과 배제 주택이 있고 그 외에 남은 주택이 하나가 있다. 이 경우에도 중과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두 곳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관할 지자체 그리고 관할 세무서, 이게 양쪽 모두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에는 3억 이하입니다. 나중에 6억, 3억 초과해도 상관없는데 임대 개시 처음 당시에는 그 조건을 맞춰야 돼요. 이거 틀리면은 그냥 땡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 중공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2018년 4월 전에는 민간 단기 4년짜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9.13 이후 조정대상 지역 신규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2018년 9.13은 이 해당 정책이 처음 나온 날이고, 나중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내가 취득하면 괜찮고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신규 취득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위에 있는 요건들을 다 맞추고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갖췄을 때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인 것이지, 이 장기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 요거랑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했다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이고, 민간 단기 4년짜리라면은 자동 말소가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것이고, 그런데 폐지되는 유형이 아니라면은 그 경우에는 아무리 절반 이상 했다 하더라도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그 부분은 주택임대 사업자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법에서 말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겠죠. 조건을 갖췄다면. 2번도 장기임대주택이니까 양도세 중과가 안 될 것이고, 자, 3번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택이 4번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때 4번 주택을 매도를 하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중과 배제 주택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게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했지만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4번 주택에서 내가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잘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자 이제 너무 좋으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뭐냐면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1번에서 3번 중 장기임대 주택에서 하나라도 뭔가 요건을 못 맞췄다 그러면은 뭐 중과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안 되고, 이 경우에 3주택 중과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하실 때 주택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야 돼요. 약간 좀 외곽에서 벗어난 물건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라면 이런 물건들부터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 사고 싶어요?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매치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도할 때 또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요? 되게 주거용 오피스텔? 상대적으로 요즘에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도 싸고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약간 좀 일부 몇몇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양도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이 있고 그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매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양도 차익이 작은 거를 먼저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양도 차익이 큰 걸 비과세라도 좀 하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월세 수익형이에요.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오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걸 먼저 처분해야지 좋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잘못하면 이 오피스텔이 내 발목을 잡아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금액이 작은데 임대주택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주택수를 줄이고 나중에 최종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용돈 좀 벌어볼까 해서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아주 좀 피곤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매도할 때는 오피스텔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 나중에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자체는 중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먼저 산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실거주 집을 산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가 곧바로 2주택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못 맞추면 그때는 취득세 8% 들어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을 계속해서 줄이고 팔고 있는데 이때는 합산과세 활용하셔야죠. 합산과세는 동일한 연도에 주택을 매도하면 이 모든 걸 다 합칩니다. 정확히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그룹을 다 합치는데 중요한 거는 연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2021년 12월, 2021년 1월이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내가 2채 이상 매도한다. 그런데 보통은 플러스된 걸 팔잖아요. 그럼 플러스된 거를 팔면은 이게 다 더해져 버리니까 세금이 좀 커져요. 근데 반대로 이 중에 마이너스로 파는 경우 있겠죠. 약간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었던 오피스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팔았으니까 같은 연도에 플러스로 다른 걸 같이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겠죠. 국세청 자료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주택 A가 플러스 8천만 원, 주택 B도 플러스 8천만 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연도에 팔아버리잖아요. 2021년에. 그럼 세금이 4,045만 원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 과세일 경우에요. 중과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연도를 나눠요. A를 2021년 12월, B를 2022년 1월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1개월 차이로 연도를 다르게 하면요 둘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A는 8천만 원 이익 봤으니까 1,438만 원이 나오고요. B도 1,438만 원이 나와서 이거 두 개 더해봤자 2,676만 원 나와요. 앞에 팔았던 4,045만 원보다 무려 1,369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1,369만 원이면은 내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합산과세를 그냥 이렇게 피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남은 게 하나예요. 기존에는 그 남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따져가지고 곧바로 비과세가 요건을 갖추면은 비과세가 됐었죠. 하지만 21년도부터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1, 2, 3번 중에서 나머지 두 개를 팔고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또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최종 1주택 개념인데 좀 굉장히 좀 생소하고 좀 특이하죠. 이 경우에는 특히 계속해서 물건을 줄여 나가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비과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장특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니까, 즉 최종 1주택부터 장기부 특별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1주택을 원래 취득했었던 당초 취득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최종 1주택 관련해서 재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1번이고요. 이게 케이스 2번인데요. 케이스 1번 먼저 볼까요? 2016년 5월달 비조정 지역에서 A를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나를 샀어요. A를 먼저 팔아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정상 B를 먼저 이렇게 판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주택 중과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세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은 곧바로 A를 21년 2월 넘어서 팔더라도 비과세가 됐어요. 왜? 16년 5월부터 취득일을 따져가지고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가 됐으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1년 2월 달에 B를 팔아서 최종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플러스 2년 보유하라는 거죠. 이때 보유냐 거주냐 기준은 이게 비조정이냐 조정이냐 그거예요. A는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면 돼요. 밑에 2번 케이스는 똑같은데 C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때는 D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최종 2주택 플러스 2년을 할 때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C주택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C주택에서 취득하자마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비과세 요건 갖추려고 2년 거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나와버리면은 다시 2년 거주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C주택,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좀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D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 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 때문에 갖고 있는 고가주택 비과세까지 이렇게 꼬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인데요. 제가 신중하게라고 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등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는 이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죠. 작년 710 대책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는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등록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등록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등록하면 의무임대를 10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리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빌라 다세대 봅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신규 주택이면서 공동주택만 되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없잖아요. 오피스텔 정도는 되겠네요. 어쨌든 빌라 다세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고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만. 힘들죠? 자, 그리고 종부세.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셨어야 돼요. 전국이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인데 빌라나 다세대를 취득한다? 그리고 그걸 등록을 한다? 종부세 혜택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설령 6억 이하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여기 위에는 종부세하고 똑같아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는데요. 근데 10년 동안 의무사항만 발생합니다. 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이 요건을 갖춰야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취득세, 재산세는 어차피 지방세기 때문에 달라요, 기준이. 그런데도 등록을 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모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등록을 하느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받으시려는 분들.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만 삐끗해도 비과세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여기 등록 안 한 두 채를 그냥 적당히 파시고 최종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래전에 취득한 아파트 외에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빌라 다세대인데 913 전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전에 취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일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10년 동안 묶여가면서 50% 70% 이것도 없어졌는데 왜 내가 굳이 해야 될까? 보유세 줄어드는 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증여. 양도도 못하겠고 등록도 못하겠고 이제 남은 거 증여밖에 없죠. 증여는 매년 4월에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하시는 게 좋죠.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제 4월 말이 거의 다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매년 공시가격은 매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4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증여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증여하면은 당연히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하시면 좋고요. 증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활용하셔야죠. 물론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진 않지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세대 기준 주택수가 한 채일 때.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주 좋죠.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 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돼버리니까. 혹은 내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과 배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때 중과 배제가 되면 양도세가 일반과세가 나오니까 이때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주택수가 좀 적거나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증여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최소 5년 이상은 팔 계획이 없는 집을 증여하셔야 됩니다. 보통 증여를 다 특수관계자한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5년 이내에 팔아버리면은 2월과세가 적용이 돼서 당초 취득가로 양도가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해피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5년 정도는 내가 묵힐 자신 있고 좀 장기 보유, 중장기 보유할 물건들만 하시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틀에서 매도, 임대주택 등록, 증여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위험 회피하는 정도, 그리고 시장 상황,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최종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내셔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좀 영상이 많이 길고 어려우셨을 텐데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